한중일 3국의 산업화를 이끈 지도자 중에서 중국의 덩샤오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산업화 과정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오늘날까지 약 70여 년에 걸쳐 크게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1단계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마오쩌둥 시대에 실시된 사회주의 공업화 단계입니다. 소비에트식 중공업 중심 사회주의 공업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하에 1953년부터 1957년까지 소련의 자본과 기술을 지원받아 제1차 5개년 계획이 실시되었습니다. 철강, 석탄, 기계 등 중공업에 집중하면서 농업 집단화를 위해 인민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1958년부터 1960년까지 대약진 운동을 전개하면서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전통적인 농촌공업을 육성하려 했습니다. 이 시기에 기초공업 기반이 일부 마련되었으나 비과학적인 정책으로 경제가 후퇴하고 대기근이 발생하여 수천만 명이 아사했습니다. 제2단계는 1960년대 초반부터 1976년까지의 조정기와 문화대혁명기로 대약진 운동 실패 후 1960년대 전반에 덩샤오핑과 류샤오치 등 실용주의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농업과 산업 부문을 조정하고 중앙의 집중 통제하에 재정 및 물자 분배의 합리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로써 식량 생산과 공업 생산이 회복되었지만 후손으로 물러난 마오쩌둥이 실용주의에 불만을 품고 정치적 반격을 시작함으로써 1966년부터 문화대혁명이 발발합니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기술자와 지식인을 탄압하고 홍위병의 난동이 전국을 유린함으로써 산업생산의 차질을 빚었습니다. 군수산업을 강화하고 경제 논리를 무시한 무모한 정책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술 진보가 정체된 것입니다. 제3단계는 1976년 마오쩌둥 사망 이후 1990년대까지 덩샤오핑 중심으로 전개된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에 입각한 산업화 단계입니다. 이른바 흑묘백묘론으로 상징되는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한 것입니다. 농촌에서 생산 책임제를 도입하여 농업 생산력을 회복하였으며 국유기업을 개혁하고 민간기업을 장려하였습니다. 심천 등지에 특구를 설치하여 해외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정책, 경공업과 소비재 산업을 우선 육성하는 수출 주도형 전략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조업 기반이 확산되고 연평균 10%에 달하는 고도 성장을 지속하였습니다. 제4단계는 2001년 WTO 가입을 전환점으로 약 10년간 진행되었고 외자기업과 민영기업을 확대하는 정책, 철도, 고속도로, 도시화 등 대규모 인프라에 투자하는 정책, 부품 조립 및 가공 무역을 확대하는 정책 등을 통해 중국은 제조업 중심국, 세계의 공장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제5단계는 201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기술 자립과 내수 시장 중심 산업 구조로 전환된 시기입니다.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AI 로봇, 반도체, 항공 등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전환,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정책 등을 통해 배터리, 전기차, 통신 장비 등 일부 첨단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취약, 고부가가치 기술 자립 지연,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기술 제재 우려 등 구조적 문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날의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마오쩌둥이 집권했던 1976년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격차를 보이는데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제조업 강국으로 올라서게 만든 전환점이 덩샤오핑의 리더십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산업화는 덩샤오핑의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덩샤오핑은 중국 공산당 혁명 1세대로 마오쩌둥과 함께 장정, 항일전쟁 및 국공내전에 참여한 핵심 원로입니다. 정부 수립 후에는 중간 간부에서 핵심 실무자까지 올라간 인물로 마오쩌둥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가 통합과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실각과 복귀를 반복했습니다. 마오가 이념과 계급투쟁, 인민운동, 공산주의 이상을 강조한 데 반해 덩샤오핑은 실용주의, 성과중심, 경제 우선을 강조했습니다.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 인민공사, 문화혁명 등 급진적 사회주의 정책 기조를 유지한 데 반해 덩은 시장화, 민영화, 기술혁신 등 점진적 개혁주의 정책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마오쩌둥이 이념 우선을 강조하며 비효율적 생산과 분배를 용인한 데 비해 덩샤오핑은 효과 우선을 강조하며 생산력 발전, 기술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마오가 카리스마를 이용 인민운동을 중시하는 통치 방식을 추구한 반면
덩은 집단 지도 체제를 중시하며 간부 책임제를 강조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60년대 초반까지 덩샤오핑은 당의 조직 책임자로서 마오쩌둥 노선을 충실히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대약진 운동 실패 후에는 당시 국가주석이던 류샤오치와 함께 조정 역할을 주도했습니다. 1966년부터 76년까지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마오와 갈등 관계를 보이며 실각과 복귀를 반복했습니다. 1966년 자본주의 길을 걷는 실권파라고 낙인 찍혀 실각한 후 하방 조치되어 공장 노동자로 전락했습니다. 이 시기에 마오쩌둥식 이념 정치의 모순과 폭력성을 체험함으로써 개혁의 당위성을 결심하게 됩니다. 1973년 저우얼라이의 주도로 경제 정상화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복권되어 부총리와 군사위원회 부주석 등 요직을 차지하고 경제 및 군 현대화 정책을 입안하는 데 관여합니다. 이후 질서를 회복하자는 슬로건 아래 산업생산 정상화, 기술의 복원 및 교육 강화를 주도합니다. 국유기업을 정비하고 간부제도를 복원하며 군사 현대화에 착수하는 등 개혁의 전초 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 등 4개 현대화를 강조하는데 이는 훗날 개혁개방 정책의 프레임이 됩니다. 하지만 마오의 신임을 받은 화고펑 및 강경파 사인방의 공격으로 1976년 재차 실각합니다. 마오 사망 후 1977년 다시 복권되어 당내 토론 등을 통해 실천이 진리의 유일한 기준이라 주장하며 마오식 교조주의와 결별하고 실용주의 노선을 정당화합니다. 1978년 12월 3차 중앙공작회의와 제11기 삼중전회를 통해 개혁개방 노선을 공식화하고 계획경제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일부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농촌 생산책임제, 외자유치, 민영화, 지역개방 전략 등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중국식 현대화 전략의 전환점이 된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덩샤오핑은 자신의 실용주의를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하여 실각시켰던 마오에 대해 공이 70%, 과가 30%로 평가했고 마오를 부정하지 않되 마오의 노선을 넘어선다는 단절적 계승을 선언했습니다. 1981년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에서도 문화대혁명은 완전히 부정하지만 마오의 역사적 공로는 인정했습니다. 요약하면 덩샤오핑은 문화대혁명기의 자본주의적 실권파로 몰려 비판의 대상이었으나 1977년 복권 이후 당의 2세대 핵심 지도자로 복귀했습니다. 1981년 문화대혁명을 공식 부정하고 경제건설 중심으로 전환을 주도했습니다. 이때 중국의 8대 원로들이 덩샤오핑을 지지함으로써 개혁개방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됩니다. 덩샤오핑, 천윈, 보이보, 왕전, 양상쿤, 유란타오, 리센넨, 덩즈후이 등 8대 원로들은 중공의 건국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마오쩌둥 사후 덩샤오핑 체제의 권력 기반을 형성한 정치 원로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였고 장정, 항일전쟁, 국공내전에 참전했습니다. 마오쩌둥 시대의 주요 간부로 활약했고 문화대혁명 당시 실각을 경험했으며 마오 사후 덩샤오핑과 함께 복귀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개혁실용파도 있고 강경보수파도 있었지만 개혁개방 초기 권력 공백을 안정적으로 메우고 체제 전환의 정치적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개혁개방 이후에도 당, 정, 군에서 주요 직위를 맡거나 막후 실세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후진타오 이전까지 비공식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관여했습니다. 전환기의 집단지도체제와 안정 속 개혁이라는 방향성을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덩샤오핑은 1997년 사망 이후 마오와 더불어 중국 공산당 역사상 2대 거인으로 평가됩니다.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자이자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로서 혁명적 기초를 마련한 인물이라면 덩샤오핑은 그 혁명의 유산을 현실적 방식으로 관리 수정, 재건하여 현대 중국의 번영 기반을 구축한 인물입니다. 덩은 마오를 넘어서되 마오를 무너뜨리지는 않은 절제된 혁신가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사는 덩을 마오의 이념적 기반 위에 새로운 시대를 연 전환기의 창조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덩샤오핑은 대약진 운동이 실패한 후인 1962년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성과 중심 실용주의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마오의 이념 중심 노선과 대비되는 현실 경제관과 산업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개혁개방이 1978년에 돌연히 탄생한 것이 아니라
1950년대 이후의 좌절과 실천, 실각과 복권 속에서 형성된 현실주의적 산업화 전략의 종합이었던 것입니다. 마오식 이념 경제가 만들어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덩샤오핑은 현대 중국 경제 전환의 설계자이자 실천자, 근대화를 위한 체제 전환의 상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덩샤오핑이 주도한 개혁개방 정책과 성과를 1980년대와 1990년대로 나누어 분석해 보겠습니다. 1980년대 개혁의 첫 단계는 농업에서 시작하여 경공업 중심으로 산업화를 추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선농우공, 즉 농촌에서 시작된 개혁이 점차 도시 및 제조업 부문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농업개혁의 성공을 기반으로 섬유, 의류 및 기타 소비재 등 경공업 중심으로 산업화를 추진한 것입니다. 도시산업은 노동집약적 중소제조업 위주로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특구 중심의 외자유치 산업정책을 채택하였습니다. 1980년 선전, 주하이, 샤먼, 산터우의 4대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세금을 감면해주고 자율경영을 보장하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이후 1984년에는 14개 연해 개방도시로 확대하여 수출 중심 산업화를 촉진했습니다. 셋째, 국유기업을 개혁했습니다. 국유기업의 생산량과 가격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고 이윤 책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국가의 이윤의 일정액을 납부한 후 나머지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국유기업과 향진기업 간 경쟁을 유도했습니다. 넷째, 향진기업의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이로써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반민간형 중소기업이 급성장했고 이들이 농촌 노동력을 흡수하여 농공복합지역 경제의 핵심으로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다섯째, 시장가격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가 고정가격과 시장가격이 병존하는 이중가격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했고 초기엔 왜곡과 부패도 발생했지만 시장의 기능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전환으로 1980년대에 주목할 만한 경제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10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9 내지 10%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산업구조도 1978년에는 1차 산업 비중이 28.1%, 2차 산업 비중이 47.9%, 3차 산업 비중이 24.0%였으나 1990년에는 그 비중이 각각 27.1%, 41.6%, 31.3%로 변했습니다. 제조업 비중은 약간 하락했지만 경공업 비중이 상승하고 수출주도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역 상황을 보면 1978년 총 수출이 100억 달러, 총 수입이 107억 달러였으나 1990년에는 각각 624억 달러, 535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주요 수출품은 의류, 완구, 가전부품 등 주요 수출국은 홍콩, 일본, 미국 등이었습니다. 무역 상황 역시 수출을 통한 경공업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외자유치 상황을 보면 1980년부터 90년까지 누적 외국인 투자 규모가 300억 달러 이상이었고 주요 투자국은 홍콩, 대만, 일본, 미국 등이었습니다. 외국인의 투자 방식도 합작 투자에서 점차 독자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특구에 집중됨으로써 연해 지역과 기타 지역 간 산업 발전 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요약하면 1980년대 중국의 산업정책은 단순한 경제성장 정책이 아니라 체제 전환과 국가 전략의 대전환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의 실용주의적 리더십 아래 중국은 농업 중심 국가에서 노동집약 제조업 국가로 빠르게 탈바꿈하였고 이 시기의 성과는 1990년대의 중공업화, 2000년대의 글로벌 제조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다음 1990년대의 산업정책과 성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는 중국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을 본격적으로 심화시킴으로써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공업 및 첨단기술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된 시기입니다. 특히 시장경제체제 구축, 국유기업 개혁, WTO 가입 준비, 수출 중심 성장, 산업, 고도화 등이 중국 산업정책의 중심축이었으며 이에 따른 경제 성과도 뚜렷했습니다. 첫째, 1992년에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 이후 개혁이 가속화되었고 1992년 제14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메커니즘을 자원 배분의 중심으로 인정하고 중앙계획은 보완적 수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둘째, 국유기업 개혁과 민영화를 단행했습니다. 대형 국유기업은 유지하되 현대화하고 소형 국유기업은 폐업하거나 민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1997년 제15차 당대회에서 국유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 개혁이 본격화되었고 기업에 대해서도 계약책임제를 도입하여 회사제도로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셋째, 중화학공업과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철강, 기계, 석유화학 등 전략산업을 강화하고 전자, 통신, 소프트웨어,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1995년 과학기술진흥계획은 국산기술과 첨단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넷째, 지방분권과 연해지역 개발을 가속화했습니다.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우선 정책을 지속하고 양쯔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보하이만 등 경제권을 육성했습니다. 이 때문에 내륙 지역과의 산업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다섯째, WTO 가입을 준비하고 무역체제를 정비했습니다. 관세를 인하하는 등 무역 장벽을 축소하고 법제를 정비했습니다. 글로벌 무역 규범을 수용함으로써 세계 시장과의 통합이 가속화되었고 2001년에는 WTO 가입이 실현됩니다. 1990년대의 경제성과는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연평균 GDP 성장률이 10% 내외를 기록할 정도로 고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내수 및 공공투자 확대를 통해 아시아 금융위기 기간에도 7%대 성장세를 지속했습니다. 산업구조는 2000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비중이 각각 15.9%, 45.9%, 38.2%로 크게 변했습니다. 농업 비중이 급감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상승했으며 산업의 도시 집중 및 고도화가 진행된 것입니다. 무역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1990년 수출액이 624억 달러였으나 2000년에는 2492억 달러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수입액은 535억 달러에서 2250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제조업 기반의 수출 구조가 확립되고 주요 수출품은 전자기기, 섬유, 의류에서 점차 정보기술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가전, 통신, 컴퓨터 부품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의 비중이 증가한 것입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도 계속 늘어나 1990년 약 34억 달러에서 2000년에는 약 407억 달러가 유입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요 투자국은 홍콩,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이며 투자 지역도 특구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첨단 제조업, 소비재, 부품 산업 등의 투자가 집중되었습니다. 요약하면 1990년대는 중국이 산업 고도화와 체제 정비를 통해 세계 경제에 본격 진입하는 시기였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국유 부문의 개혁을 통해 민간과 외국, 자본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하였으며 이러한 산업 정책은 2001년 WTO 가입과 세계 최대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덩샤오핑 생존 시기의 실질적 최고 지도자 지카민 공산당 총서기는 후야오방, 자오쯔양, 장쩌민 등이 2인자 격인 국무원 총리 직함은 화거펑, 자오쯔양, 리펑 등이 맡았으나 덩샤오핑은 군사위 주석직만을 맡으면서도 실질적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며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덩샤오핑은 단순히 경제를 살린 정치인이 아니라 근대 중국 산업화의 진정한 개척자였습니다. 그의 정책은 중국을 자급자족 위주의 폐쇄국가에서 세계 경제의 중추로 전환시켰고 억압적 계획 경제에서 시장 기반 경쟁 체제로 이행시켰습니다. 덩샤오핑의 영향력은 단기적 정책 변화에만 그치지 않고 장쩌민, 주롱지, 후진타오, 시진핑 등 후속 지도자들이 그 기조를 계승하는 정치적 토대가 되었고 그의 개혁 개방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산업 정책과 성장 전략의 근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